이게 다시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거래를 하고 실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냥 현재 비트코인의 생태계 또는 이제 서비스 관련한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라 이게 2017년 내용들이라 너무 옛날 지금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근 내용으로 좀 업데이트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사장에서 이제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화폐 발행권 독점 행위가 이제 권력의 원천이자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된 역사로 봤을 때는 이런 독점한 화폐를 이용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독점적인 화폐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해서 군사비를 조달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화폐의 독점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권력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제 위조화폐 발행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 왔다는 거고, 그 예로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이 영국 파운드하고 미국 달러와 위조를 했었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위조는 이제 베른하르트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작전을 주도했던 장군의 이제 이름을 따서 베른하르트 작전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1억 3,400만 파운드 규모의 위조 화폐를 발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이 기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위조 화폐 그 작전이 무력화되면서 미국 달러화 위조도 같이 있었었는데, 그 미국 달러화는 만드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위조 화폐를 뿌리거나 뭐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 카운터페이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영화에 실제로 이 당시 위조 지폐를 만들었던 내용들에 참여했었던 유대인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를 그렸던 영화가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달러라고 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만드는. 근데 1989년도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최초로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처음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페루가 이제 그 이후에 페루가 아주 이 슈퍼달러를 만드는 중심지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 품질이 진짜 원본과 너무나 똑같아서 실제 위조 지폐의 어떤 유통시장도 존재했는데 100달러짜리가 거의 65달러에 이제 사고 팔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위조 지폐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후 그러니까 뭐 근래 최근 한 10년 좀 넘은 일인데 여전히 75달러 규모의 어떤 슈퍼달러를 발견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39호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39호실에서 만드는 슈퍼달러는 페루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규모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독립전쟁 때, 또 남북전쟁 때 위조 지폐가 상당히 이제 많았었는데, 특히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폐의 3분의 1이 위조 지폐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독립된 어떤 화폐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지역마다 그 은행마다의 어떤 지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거의 한 7천여 종의 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조 지폐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비밀 수사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FBI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FBI인 것 같기도 한데, 미국의 비밀 수사국은 이제 대통령의 경찰로 알려진 곳인데, 86년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위조 지폐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관인데, 여전히 이제 위조 지폐 단속이 주요 업무인 뭐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례로 이 비밀 수사국에서 우리가 2014년도에 실크로드에서 이제 비트코인 불법 거래에 대해서 이제 대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비밀 수사국 소속으로 수사관이었던 션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실크로드에 있는 비트코인의 중에서 한 70만 달러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개인 컴퓨터로 옮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압수를 해서 암호를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비밀 수사국 내 서버로 옮기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그 사이에 자기 개인 컴퓨터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체포돼서 6년형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봤더니
실제로 이 수사국이 이제 강제 수사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제 그 션 브리지스나 이런 비밀 수사국의 어떤 특정 누군가가 암암리에 그런 비트코인을 이제 뒤로 빼내는 뭐 이런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이제 실크로드의 관리자는 이제 실제로 청부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살인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살인 미수죄를 인정받아서 현재는 무기징역으로 복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비밀 수사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정성 또는 뭐 이런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밀 수사국이 어떻게 이런 비트코인의 불법 거래를 알아가지고 서버를 또 암호화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요 이 비밀 수사국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 익명 거래라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 수사국은 어떤 거래를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이면에는 결국 계속 이 책에서 물어봅니다. 이 사토시 누구냐? 나카모토가 누구냐? 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을 봤을 때 이 비밀 수사국과 무관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래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사실 하나도 되게 큰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최근에 이게 제가 최근 뉴스인데요. 이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6월 8일이니까 그저께 나온 거죠. 이게 비트코인을 FBI가 해소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그 보안과 관련한 우리가 비트코인은 익명의 거래고 되게 보안이 안전하다라는 걸 잘 알려져 있는데 FBI가 이걸 회수했거든요. 이게 어떤 특정 거래를 특정해서 이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이제 이 보안성에 대한 어떤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어요 며칠 전에. 뭐 물론 다른 이유도 많았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였는데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 수사국과 무관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 사건이 생각이 났고요. 네, 그래서 사장은 이제 위조화폐에 대한 거고 결국 이거를 과거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결국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이 이런 위조 지폐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인데요. 5장이 사실 이제 이런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009년도에 처음 이제 채굴이 됐고 뭐 이게 과연 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개인 또는 기관이 누구냐, 세계에서 컴퓨터 기술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냐, 자금 세탁 규제를 처음으로 꺼낸 곳이 어디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깨부수려고 했던 기관은 어디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익명성을 뚫고 거래자를 특정한 조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비밀 수사국의 이야기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FBI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미국의 비밀 수사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가상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예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4년 전이라 그때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책에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거래소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ATM기가 있는 나라는 또 어떻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측면이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가 주어져 있는 규제가 좀 제일 좀 괜찮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권 안에 이렇게 편입시키고 있는 그런 나라 어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상당히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급 결제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마스터카드하고자 그다음에 페이팔이 이제 이 크립토 에셋을 이용해서 실제로 지급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미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뭐 이제 그 비트코인 그 가상자산 업체하고 어떤 제휴를 맺어서 어떤 미국 소규모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소규모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거든요. 결국 미국 내에서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가상자산들을 실제로 지급결제에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되게 적극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은 저희가 잘 알듯이 뭐 테슬라가 하겠다 했다가 다시 또 한번 물러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뭐 어떤 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불을 지졌고, 제너럴 모터스도 사실 지금 상당히 고려 중이다라는 언론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앞으로 전기차를 이제 시대가 오게 되면 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딜러들이거든요. 국내 이제 뭐 독일 자동차들도 국내 딜러들 시장을 사실 없애고 싶어 해요. 상당히 큰 비용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냥 테슬라처럼 온라인으로 그냥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온라인 구매하면은 그냥 기존의 어떤 법정 화폐 말고도 이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이게 테슬라나 GM이나 몇 개 기업이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그 게임 콘솔이거든요. 엑스박스 게임 안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있고, 홈 디팟이라고 하는 미국 내 어떤 그 집 지어주는 뭐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도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하고 있고,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죠. 저희 가상자산 이용한 결제를 고려 중에 있다. NFT를 우리가 다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스타벅스는 벡트라고 하는 이제 그 개인 지갑 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타벅스가. 페이스북은 최근에 또 올해 DM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내놨고, 미국의 일본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텐도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19년 또는 18년도만 해도 그럴 것이다 하겠다라고 막 그런 언론에 있었는데, 지금 2021년도 이제 1분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 이미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라인이 지금 일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날이 이제 페이코인을 이제 발행을 했죠. 실제로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뭐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페이코인을 이용해서 결제를 실제로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기업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가상자산으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생기고 있는데, 미국 오하이오 주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마이애미가 올해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지불하겠다, 또 세금도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스위스의 주크 또는 제르마트르시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날 수 있는 뭐 그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또 거래소가 이제 몇 개가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요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제 억셉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건 최근 자료인데요.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홈 디팟부터 해서 상당히 큰 글로벌 다각적 기업들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또는 아니면 이제 비트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가상자산 월렛 서비스 같은 건데요. 가상자산의 월렛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그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서비스 지급결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KFC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나 뭐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나라에서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확장될 거는 뭐 불보듯 뻔한 뭐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코인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맵은 실제로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꽤 많아졌고, 미국이 제일 많고요. 미국, 유럽, 이렇게 아시아는 우리나라와 일본 좀 많은 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책에는 지금 없는 그런 거래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거래 규모만 봤을 때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세계 1위고요. 우리나라 업비트가 2위고, 이제 후오비가 이제 3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7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빗썸이 이제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코인랭크에서 랭킹에서 오늘자 버전으로 이제 데이터니까, 예, 그래서 뭐
결국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 거래소들 중에서도 이 책에서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거래소가 손해보험을 들었느냐, 손해보험을 들어있는 거래소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손해보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이 들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른 거래소들도 이런 어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홀드 월렛 이런 것들도 서비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실제로 갖추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도 꽤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그 ATM기가 있는 것도 사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 ATM 레이더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ATM이 있는 곳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곳인데요. 우리나라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그 대치동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 이게 때가 이렇게 보시면 대치동에 있고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하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근처에 가까운 또 ATM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 신주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ATM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가장 가까운 데 일본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좀 뭐 센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생기고 있죠. 사실 책에서는 룩셈부르크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픈되어 있는 국가였다 보니까 그 세계 최초로 어떤 게 거래소 자체 저 비트스탬프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거래소고 이제 그걸 결제기관으로 인정을 했었고요. 제도권에 이제 어, 인정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룩셈부르크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그 법정 화폐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그냥 달러하고 연동하는 게 아니라 달러하고 완전 다른 법정 통화로 인정하기로 했던 거라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사실 이제 가상자산 이용률을 보시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루브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쪽은 해외 송금용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가상자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위가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중국, 케냐, 미국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자국 통화가 워낙 그 평가절하되어 있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통화가 오히려 비트코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중국이나 케냐 케냐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고래, 그러니까 엄청 큰 많은 양의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이널리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용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안 알려져 있는데 나이지리아가 실제로 가상자산 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미국, 러시아 다음에 3위예요 현재. 그리고 나이지리아인의 전체 32%가 가상자산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지리아가 상당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가상자산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지리아 금융당국 자체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은행 계좌를 이제 아예 동결해버리고 막 그런 수준을 최근에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도 상당히 가상자산으로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 미국의 도시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학회 뭐 이런 게 최근에 또 컨퍼런스가 하나 열렸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비트코인 중심 센터가 되겠다. 그 도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마이애미였던 것 같은데, 그쵸, 마이애미. 아까 그 비트코인으로 월급도 주겠다고 했던. 그래서 뭐 그렇게 아무튼 마이애미도 상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이 가상자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벤모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막 뜨고 있는 핀테크 기술이었거든요. 뭐 그 당시 이제 이게 벤모 자체가 핀테크지만 사실상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벤모라고 하는 서비스는 지금도 미국에서 좀 유명하고 이제 유행이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토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친구들끼리 뭐 몇천 원 이렇게 송금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토스보다 오히려 카카오페이가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뭐
특히 대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이 뭐 밥을 하나 먹고 뭐 몇천 원씩 서로 이렇게 n분의 1씩 나눌 때 카카오페이나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 서비스를 벤모라고 했고, 이게 인제 상당히 인제 큰 인기를 끌었던 게,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송금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국 내에서라도 한 2-3 일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작은 소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서 인제 벤모가 인제 페이팔이 인수합병이 됐었고, 지금은 거의 신용카드의 역할을 거의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송금 서비스를 벤모가 다 차지하니까 결국 인제 대형 은행들이 최근에 젤러라고 하는 서비스를 2017년에 내놨는데, 그러면서 인제 그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다 젤러에 가입이 되면서, 이 젤러를 이용하면 그 대형 은행에 있는 계좌들 간에는 그 벤모와 비슷하게 이제 낮은 수수료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자료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젤러가 훨씬 더 벤모보다 인제 더 퍼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책에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개념이죠.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 파이낸스라 그래서 최근에 디파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 3개월의 그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그 디파이 펄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디파이 규모를 계속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전만 해도 사실 4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5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 이게 거의 2배, 800억 달러 갔었죠. 이게 사실 1년 전만 해도요, 이게 뭐 몇십억 규모밖에 안 됐었거든요. 거의 지금 1년 만에 거의 한 10배 이상 거의 성장했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파이 규모가 엄청 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치 규모가 떨어졌지만 현재 한 600억 달러의 규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을 이용한 어떤 제2의 핀테크 물결의 어떤 주도하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랜딩부터 시작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익스체인지,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에셋 매니지먼트, 데리버티브 등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의 그 영역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법정화폐로 있었던 금융 서비스를 지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로 다 탈바꿈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사실 이제 디파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까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국에서 이제 디지털 달러니 디지털 유로니,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원화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한국은행이, 그런 디지털 그런 그 화폐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 화폐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고, 그 위에서 어떤 금융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재 디파이 형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그걸 널리 활용하는 상황에서의 금융 서비스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특히 그 디파이까지 설명을 잘해줬네요. 그리고 벤모하고 젤러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벤모와 젤러가 이두림을 씁니까? 아니면 그것 때 가상화폐를 뭘로 써죠?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별도의 어떤 가상자산을 갖고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송금 서비스를, 핀테크 측면에서의 송금 서비스를 하는데, 벤모 자체는 이제 가상적으로 일단은 주고 나중에 돈을 이제 입금받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당시는 가상자산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가상자산이다 라고 책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렇게 벤모나 젤러를 쓰고 있다, 이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국제 송금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가상화폐가 리플이거든요. 리플 같은 경우에 리플은 이제 거의 그냥 바로 즉시 송금이 되면서 수수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자국으로 이제 임금을 보내려면 한 30% 정도 브로커들이 이제 마진을 떼가는데, 이제는 바로 그냥 그런 송금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즉시, 예컨대 필리핀 노동자들 그러면 필리핀
네, 뭐 부모한테 송금하는데 바로 그냥 여기서 작은 수수료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작은 수수료 받고 바로 즉시 송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송금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은행 가가지고 은행 또 한국에 이제 금융결제원 거쳐가지고 또 국제 또 그 결제망을 거쳐가지고 필리핀에 네. 치는 데마다 수수료가 다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데 그래서 아마 필리핀 노동자들 얘기가 대체로 30% 이상이 수수료로 다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니 그걸 또 해주는 또 브로커들이 있고 이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굉장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송금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바로 즉시 송금하면서 수수료도 아주 낮은 그게 이제 그런 거 해주는 통화가 이제 가상화폐가 리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임병화 교수 발제 보니까 한국에 ATM 객이 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ATM이 그러니까 이제 그 원화를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원화를 찾을 수 있고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원화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도 뭐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맞아요. 그거예요. 비트코인 월렛이 있어서 예, 자기가 맞아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원화를 비트코인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내가 비트코인을 음. 갖고 있는 월렛을 그렇지. 거기 이제 비트코인을 거기서 이제 가지고 이제 원화를 바꾸는 미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달러로 바꾸는 ATM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떤 사람 책을 썼는데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일주일 살아보기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트코인 맵이 있잖아요. 맵을 가지고 보면은 각종 그 비트코인을 받는 원화를 가지지 않고 비트코인만 가지고 일주일 살아보기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재밌는 책인데 저는 옛날에 읽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발제자들이 지금 다들 안 들어왔어 아직까지. 그래서 대충 앞에 임병혁 씨 앞에 거는 안 읽었죠? 읽긴 있는데 한 번만 읽어가지고 그래요. 뭐 대충 좀 예, 이런 건데요. 저도 이거 지금 보니까 예, 발제가 좀 들어오면 시키도록 하고 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론인데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세계사가 바뀌다라는 건데요. 인 것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달에 등장했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2008년 8월 15일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 보면 화폐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바로 신뢰거든요.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금융중개기관인데 그 리만 브라더스가 126년의 역사를 가진 리만이 파산하면서 심지어 책을 읽어보면은 리만이 파산하기 전날까지 투자금을 예치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금융중개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2008년도에 9월 15일에 리만이 파산한 걸 계기로 해서 2009년도에 1월 달에 비트코인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출시하게 된 가장 큰 근거가 그러니까 다시는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의 힘이나 아니면 금융중개기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통화를 통용시킨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긴 건데 그럼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서로 이제 그러니까 거래하는데 신뢰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누가 불안정한 금융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하면 된다 해서 그 블록체인 기법이 전부 다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암호화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그래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금융중개사뿐이 아니고 국가가 만드는 법화도 법정 통화도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얘기를 했어요. 로마 제국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주화를 제조하는데 은화를 제조하는데 나중에 계속 돈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은화에 들어간 은의 양을 계속 줄이게 되고요. 나중에는 마침내
마침내는 은이 거의 없는 이름뿐인 은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름뿐인 은화를 만드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은화를 발행하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걸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1927년에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독일이 이제 그 엄청난 돈을 발행했거든요. 그때 나온 것이 이제 화폐 국정론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화폐를 발행한다. 중앙은행 필요 없다. 그때는 이제 연방은행이 탄생하기 전인데 그렇게 해서 독일 바이마르 제국이죠. 바이마르 제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서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뭐 연간 몇십만 %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차 대전을 치르면서 독일이 돈을 찍어서 전비를 충당을 했고요. 이게 뭐 엄청나게 돈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 대전에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승리를 하면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의 땅을 점령해서 그 돈을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쟁에 졌거든요. 치고 나니까 승전국이 독일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그 전쟁 배상금도 돈을 찍어서 갚느라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발행하게 돼서 마침내 독일 경제가 완전 붕괴됐어요. 붕괴되면서 결과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완전 붕괴되면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죠. 등장하면서 내가 총통이 되면은 권력을 잡으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하면서 바로 히틀러가 등장해서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로 이제 1차 대전 끝에 독일의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리자 영국의 그 당시에 존 메너리 케인즈가 영국 재무부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배상금을 물리면 안 된다.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지만은 성전국들도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전쟁 중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전쟁 배상금을 물리면서 독일이 결과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파국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2차 대전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여기 보니 결국 로마 제국도 값싼 국가화폐 때문에 멸망했다는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일본도 결과적으로 너무 돈을 많이 찍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일본이 이제 그 얘기는 엔화 가치가 하락한 건데 사실은 뭐 돈도 많이 찍어내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1985년 플라자 회담으로 엔화 가치가 플라자 되면 엔화 가치를 올린 거죠. 그 후에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일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일장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돈을 발행하는 것도 로마의 경우처럼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중개사를 통한 그런 것도 신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분산장부를 이용한 블록체인이 바로 분산장부 기술이죠. 분산장부 기술을 이용한 화폐의 등장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도 지금 계속 그 이장의 수영대학교 기창기 교수 하기로 했는데 기창기 교수 아직 안 들어오네요. 오늘 좀 어떻게 이장도 보면 그런 얘기인데요. 이장에서 얘기 중에 하나는 제목 중 하나가 엔화든 달러든 국가화폐는 불안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일본에서 막부 정부가 멸망한 것도 바로 그 당시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막부 정부도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에도 막부가 멸망한 이유가 국가화폐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에도 막부가 1601년에 화폐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만들 때는 금광에서 금이 이제 채굴되는 것을 기반으로 했는데 나중에 막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은 많이 필요하고 금의 채굴량은 점점 줄게 되면서 결국은 아까 로마처럼 금의 함량을 줄이는 그런 금화를 고반이라고 하는 고반이 소판이군요.
고반이라는 그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되면서 과거 로마처럼 엄청난 발행하면서 결국은 에도막부가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또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시조선 이조가 멸망한 것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대원군 때 당백전을 많이 발행해서 결국은 그것이 또 문제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일본의 이 사람 얘기가 일본도 이처럼 에도막부가 망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국가의 법정 앞에는 언제나 불안하다 하는 주장을 1장,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러면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바로 그거죠. 이제 좀 전에 가상화폐란 것이 이제는 거의 꼭 필요로 한 거래 블록체인을 꼭 거래에 필요한 화폐만 발행한 거거든요. 예컨대 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게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게임의 아이템을 사려고 하면 그거 사는데 꼭 필요한 코인만 발행하는 거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많은 코인이 많은 화폐가 발행이 안 돼서 화폐 가치가 안정된다 그런 얘기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그 아프리카의 인파사 얘기를 했네요. 인파사하고 아까 나이지리아 얘기도 우리 임 교수가 얘기했는데 인파사가 어느 나라죠? 인파사가요? 아프리카에 인파사가 인파사하고 아무튼 이거 아프리카 케냐가 아닌가요? 케냐, 예, 케냐죠. 케냐 인파사. 근데 케냐 같은 그런 나라가 인파사를 가지고 이제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침내 전 세계 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3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3장도 발표할 김상종 변호사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책을 읽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1, 2, 3장은 지금까지 화폐의 등장 배경, 그다음에 과거에 등장 배경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 법정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한 경우에 결국은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 결과 지금 가상화폐가 등장이 되었다. 마침내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 것이 요점입니다. 대강 그렇습니다. 발제자 안 들어도 제가 오래전에 이거 서점의 책을 보면서 읽었던 건데 대충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사실은 요즘 하도 비트코인이 이슈가 되니까 좀 쉬운 책이 없느냐 하고 서점에서 이제 좀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책이 이건데 그 외에도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제가 그때 발견한 책 중에 가장 쉬운 책이 이거였습니다. 대충 요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 지금 발제자가 아직도 안 들어오는데 아마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머지 시간 되는 대로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질문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친도 교수님, 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죠? 네네. 예. 우선 코멘트 하기 전에 질문을 임병화 교수 오라만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하여튼 이제 발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그만 질문 혹시 아실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조금 이 사소한 이 스토리 같은 거였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제 질문 혹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거면 해주십사고 하는 건데요. 네, 벤모 있잖아요. 네. 벤모 그거를 미국에서 쓰면서 사고는 뭐 별로 보도된 게 없었느냐. 이것이 이게 질문이고 그런 테크니컬한 질문이 또 하나
그 DeFi, 그러니까 이제 Decentralized Finance,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그 Decentralized 그 레저 테크놀로지 DLT를 그 종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에서는 뭐냐면 이제 화폐에다가 적용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화폐 이상 다른 파이낸스 여기에서도 이제 확대 적용하자는 게 이제 DeFi라고 이제 난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읽으신 것 중에서 그 DeFi에 관련되는 어떤 금융 상품, 그러니까 머니가 있고 파이낸스, 피낸셜 프로덕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eFi에 해당되는 어떤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은 또 뭐 어떤 것이 읽으신 것 중에서 나온 게 있었나 해가지고 우선 테크니컬한 거지만 요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벤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벤모가 사실 그 대학생들한테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되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 핀테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기술이라기보다는 핀테크 기술이고, 그게 이제 너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페이팔이 또 이제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의 송금 시장까지 이제 이게 사실은 벤모처럼 시작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소액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널리 활용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서 대형 은행들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면서 젤러라는 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가상자산 기반의 어떤 그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토스나 카카오에서 했었던 그냥 소액 송금 서비스 그냥 그런 걸 보시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 보통 2, 3일 비즈니스 데이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벤모도 젤로도 다 그냥 국내에서의 송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외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뭐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적은 수수료에 빠르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빠르게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서비스가 확대가 돼서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그리고 이제 벤모 사이트를 제가 아까 한번 잠깐 들어가 봤더니 이제 크립토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는 당연히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워낙 디파이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엄청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장 디파이가 규모가 가장 컸던 거는 뭐 그 메이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컴파운드 메이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에이브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렌딩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가상자산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이걸 예치를 하고 제가 이제 구매를 했잖아요. 그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맡기고 그걸 담보로 또 이더리움을 빌려서 또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마진거래 같은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규모로는 이제 그 디스트리뷰티드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그냥 그 탈중앙화 거래소죠. 그러니까 그 거래인데 그 거래소는 이제 가상 자산들끼리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지금 가장 큰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하나 서비스가 유니스왑을 또 앞지르고 있고 이게 거의 뭐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 생태계 시스템도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서비스가 살아남을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살아남기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디파이는 결국 이 금융 서비스라는 게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들이 발행하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코인들이 하는 역할은 이게 결국은 이 탈중앙화됐기 때문에 이 금융 서비스나 이것들의 주도권 또는 어떻게 보면 이거의 소유권은 분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분산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어떤 중앙화된 뭔가가 있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결국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합의를 어떤 특정의 어떤 소유권을 분배하기 위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을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들이 발행하는 토큰은 거버넌스 토큰이 많고, 결국 이 거버넌스 토큰을 많이 가질수록 이 어떤 금융 서비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서비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주식의 소유권을 갖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거버넌스 토큰은 누가 발행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니스왑이나 뭐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에서 토큰을 다 발행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어떤 뭐 서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디파이는 다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이더리움 또는 이제 뭐 요즘 뭐 이더리움이 또 결제하는데 또 오래 걸리고 한 번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서 이제 바이낸스 체인 코인이라고 해서 BSC라고 하는 그 코인도 스마트 컨트랙을 갖고 있거든요. 그 두 개가 플랫폼이 사실 경쟁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디파이가 더 많은데 그 위에서 만든 뭐 유니스왑이나 아니면 아까 했던 에이브나 이들도 다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 혹시 그런 그 디파이 그런 그 디파이로 이제 거래되는 그 금융 상품의 규모도 뭐 어디서 나온 거가 있나요? 네, 그런 예, 것도 아까 자료가 많이 나와 예, 있습니다. 얼마나 뭐 된다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건 지금 60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전체. 600억 달러. 네네네. 얼마 전까지는 850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예.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한 6, 70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디파이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네.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고맙게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코멘트랄까 그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을 이제 그 생각을 좀 반응 이런 거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한쪽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그 블록체인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은 디지털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드 레저 테크놀로지, DLF 이런 거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얼만큼 연결이 되겠느냐. 그 연결이 되고 있는 첫 번째 고리가 이제 아까 오정근 회장님 말씀하신 이제 암호화 기술 이거 쓰는 거고 해시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해시 기술 쓰고 나서 그다음에 임병화 교수가 말씀하신 이 컨센서스, 컨센서스 어치빙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컨센서스 어치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컨센서스 어치빙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읽은 요즘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해 가지고 나온 그 조그만 아티클들에서는 어떤 거가 나오냐면 이 컨센서스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해 가지고선 블록체인 모델을 널리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을 널리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가 2009년에 나타나고 나서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쓴 다른 유즈 케이스 사용한 예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선식품을 거래하는 거라든지 해상의 서프라이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블록체인 모델을 쓴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과거의 그 산업에 있어서의 서로 그 신뢰를 갖고 있던 그런 관행들 그거에 의존해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블록체인 모델이 아니라
그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진행됐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기술을 쓴 그런 예가 정말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트너 같은 데서는 이 저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유스 케이스가 빠르면 2023년 그리고 아마도 2025년에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또 이런 그 글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참 그 가상화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가상화폐에서 나온 디파이 가장 얘기한다면은 그런 것이 많이 활용돼 쓰고 그런 거를 한편에는 기대도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고 그다음에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10여 년 전에 논의에서만 있었고 실제 그게 이제 프랙티컬하게 임플리멘테이션 된 거는 없다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기현 교수님. 제가 한번 김 교수님 아까 말씀. 임 교수님한테 아까 그 디파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디파이가 최근에 많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디파이를 거래하게 돼 아까 이제 디지털 자산 간의 암호화폐 간의 그 거래가 되는데 최종 만일 이거를 법정 화폐로 교환을 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럴 때에 그런 위험성 같은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없는 것인지 그 지난번에 우리 기재 당국에서도 디파이를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어떤 그 정규 금융으로서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만일 그 디파이의 어떤 그 리스크라든가 파산의 그런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제 NFT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디파이와 블록체인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어떻게 지금 되는 건지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책에 디파이가 없었는데 괜히 이걸 넣나요, 제가? 디파이 갑자기. 먼저 이제 이천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블록체인 기술이 안 쓰였다라는 말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앱의 1위가 뭐냐면 질병관리청에서 있는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 그 앱을 보시면 거기에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공기업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상자산은 인정을 안 했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돈을 투입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축, 그러니까 소의 어떤 도축 이력 이런 것도 다 블록체인 위에 다 얹었었고 지금처럼 이런 어떤 인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들도 이제 많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고 또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을 예전에 한다 그랬다가 실제 공정무역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에서 공정무역 이력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파는 원두 뒤쪽에 QR코드를 찍어보면 실제로 이 원두 커피는 누구로부터 생산됐다라는 그 내용이 다 블록체인 기반 다 얹혀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민간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당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상자산의 활용은 이제 김기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디파이 쪽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디파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우리나라 뭐 법정화 바꾸는 데서 그거는 디파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디파이라면. 그러니까 디파이는 가상자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고 이거를 결국은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든 뭐 이런 몇 개의 코인들을 가지고 뭐 대출도 해주고 스탁 업무도 해주고 거래도 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디파이인데 이거를 원화로 바꾼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한 단계 더 내려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내 월렛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원화로 바꾸는 그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거래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디파이의 그 영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의 디파이는 가상자산으로만 이루어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미 다 계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속했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규제가 들어갈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디파이를 할 때 있어서 스마트 컨트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에 규제가 들어갈 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규제 당국에서는 디파이를 인정하려면 가상자산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금융자산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뭐 우리 김명훈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마이크가 꺼져 있나 봐요. 네, 김병환입니다. 오늘 임병화 교수님 아주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 비즈니스, 인터넷 마케팅 이런 거 이제 강좌도 하면서 책들을 상당히 읽은 편이에요. 읽었는데 아까 이천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우리가 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여기 이제 이 책의 저자 이시즈미 간지라는 분이 사실은 법률가예요.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법률가로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책을 쓰신 걸로 이제 보이고,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가 규정하는 어떤 화폐, 국가 통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어디든지 간에 여기가 하는 화폐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영원하지도 못하다.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장 오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쉬운 책을 고르셨다 그랬는데 가장 평이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아니 블록체인이 아니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뭐 깊이 있는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 책 내용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코멘트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막 가는 유형에서 하나만 더 하면요. 막 가는 유형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임병화 교수님 이 디파이의 거래 규모가 한 800억 달러. 그다음에 오 회장은 그게 좀 늘어나가지고 한 950억. 뭐 이런 좀 줄었다니까요. 예? 본래는 850억 달러였는데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한 600한. 근데 그게 하여튼 뭐 그게 늘어나 봐야 네. 1000억 달러 내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전체 규모라는 게
오늘날의 금융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가지고 뭐 무지무지하게 큰 거라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지금 블록체인 기술, 디센트럴라이즈드 레저 테크놀로지의 기술, 이거의 핵심이 이제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뭐예요? 컨센서스 빌딩인데, 그 컨센서스 빌딩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어떻게 돼 가는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건 뭐 굉장히 이 근사한 기술이지만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처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됐던 무슨 거래소 있었잖아요. 그것이 부도됐죠, 과거에. 그게 뭐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부적인 이제 약점인데, 그게 미래를 완전히 예측을 해야지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미래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한정된 거에서는 정말 유용할 테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다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초점은 뭐냐면 분산원장, 여기서 분산원장에 모두가 합의해가지고 51%가 동의를 해가지고 분산원장에다 올리는 그런 합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이런 거를 만드는 거가 중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냐 이겁니다. 네, 지금 이제 디파이에 관해서는 디파이는 아직은 규모가 적죠.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금융 역사를 따지면 몇백 년이 된 건데, 비트코인 나온 것도 12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디파이 열풍은 작년부터 불기 시작.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면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나오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것은 앞으로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이 기존의 법정화폐를 이용한 금융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 이제 뭐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목이 되고요. 그건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법정화폐를 이용한 금융은 중간에 금융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중간 금융중개 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융중개,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금융중개기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그냥 암호화폐끼리 거래하자. 이게 이제 디파이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나와서 거의 작년 말에 이제 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확장될 것인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의 기존의 금융을 대체할 것이다.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암호화폐를 뭐 어떤 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화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금융이 생길 거고, 이제 금융도 중개사가 필요 없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김병호 교수님처럼 누가 거기에 뭐 규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사람이 전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이것도 뭐 반짝하는 붐에 그칠 것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거의 1년도 안 된 거고 작년 한 10월경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거, 이런 현상이 시작된 거니까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에 관해서는 이제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거는 이제 이공계 IT 쪽의 문제라서 김범희 교수가 더 잘 알겠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POW라고 그래서 Proof of Work라 해서 이제 작업 증명을 해왔잖아요. 근데 작업 증명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전기요금도 많이 들고 해서 최근에 뭐 Proof of Stake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방식이 많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아주 적게 되는 그런 또 작업 증명 방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IT 쪽이니까 좀 많이 알겠죠, 저보다는. 저도 몇 가지 쭉 나오면서 발전돼 가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좀 보충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다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이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 이제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두 개 빼고는요, 사실 프루프 오브 워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이제 바뀐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요, 라이트코인도 뭐 그렇고, 이게 이제 이게
일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전력을 좀 적게 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뭐랄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안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퍼블릭 블록체인이지만, 그래도 이제 퍼블릭이 이제 다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대표자 몇 명을 뽑아가지고, 대표 노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합의하면 되는 걸로.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보완을 해갔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도 결국은 프로프 오브 웍의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변형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제 뭐 그 말고도 이제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잔틴 그 합의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나쁜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 되게 악의적인 노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는 목적,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내가 망가뜨리겠어. 뭐 이런 어떤 악의적인 노드가 있을 때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은 사실 컴퓨터 공학에서 뭐 1970년대부터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실제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플이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게 리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텔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고난이도의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프로프 오브 웍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리더들이 존재하고 또 그 안에 뭐 이렇게 쿼럼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존재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셋 티오리, 그러니까 완전 수학입니다. 완전 수학에 의해서 합의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이제 좀 다른 대표적인 블록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이 스텔라는 상당히 이제 그 근간이 되게 튼튼한 어떤 백그라운드 자체도 상당히 튼튼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몇 명이 합의해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프로프 오브 웍을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2.0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 낭비가 확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거래를 되게 많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역할이 완전히 이제 분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은행들은 스텔라나 리플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프라이빗 성격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냥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지금 말씀하세요. 임명하 교수님 하나 더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러시죠. 이제 아주 좋은 얘기를 오늘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질문하게 되고 그러는데, 컴퓨터 공학에서 그래서 이 프루프 오브 워크 그거 작업하고 그럴 때 그거 생긴 이유가 분산 원장 제도가 아닌 그 중앙은행을 가겠는 제도, 이런 것이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대체하고자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 요금도 든다. 그다음에 합의를 이루는데 쉽지 않다. 뭐 이런 거가 쭉 있었으니까 그런 것에 여러 가지 논의를 볼 때 혹시 컴퓨터 공학에서 어떤 논문이 이 종래식으로 중앙에 어떤 그 센트럴 어소리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운영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분산 원장 제도로 운영을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경우가 그렇게 넷 코스트가 적게 드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논문 같은 거가 혹시 있었는지, 그러면 좀 넷 베네핏 코스트 따져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본 거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어요.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는 사실 요즘 그런 페이퍼들이 경제학 페이퍼로 많이 이제 이게 워킹 페이퍼 시리즈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이런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 안에서 이게 디스트리뷰티드한 어떤 시스템과 중앙화된 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과의 어떤 그런 마켓 구조 자체를 구별하는 어떤 뭐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피션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페이퍼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컴퓨터 공학에서는 사실 그런 베네핏 애널리시스는 잘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사실 컴퓨터 공학은 과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컴퓨터 공학의 전공은 아니지만
이쪽에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이 컴퓨터로 모든 걸 다 그냥 오토메이티드하게 중앙 집권 이게 없이 그냥 자동으로 다 이렇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나키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중앙 정부 없이 모든 합의도 이룰 수 있고 모든 걸 다 전산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건데 그게 임플리멘테이션 된 것밖에 없다라고 이게 얘기됐듯이,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합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70년대 나왔던 일이고 그게 조금씩 보완이 되는 게 뭐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보완이 됐고,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게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오히려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요즘 더 옛날 페이퍼들을 더 많이 읽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그래서 하시면 보충 설명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동경에 갔었잖아요. 동경에 이제 웨스턴 에코노믹 어소시에이션을 갔는데 거기서 한 세션이 이 부분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이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IT 기술 측면에서 또는 통화 금융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좀 이런 그런 분위기를 좀 고양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되면 제가 저널도 하나 참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옆에 그 미국에서 온 학회에서 보니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애뉴얼 미팅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그냥 큰 그 플래너리 세션을 장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국내에서는 별로 교수들도 학문적 연구를 별로 좀 덜하고 좀 있지 않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계속 그 암호화폐를 부정하다 보니까 뭐 연구 지원금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블록체인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웠는데, 그걸 제가 재작년에 동경에서 열리는 그 학회에 갔다가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원식 교수님 아까부터 들어와 계시는데, 김원식 교수님. 예, 제가 평소에 뭐 많이 그 보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기 뭐 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은행이 이제 국가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모양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저기 중앙은행이 이제 국가화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건 뭐 임 교수님 의견 주셔도 좋고 다른 분께서 이 통화 팽창의 사실 무제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그 오 교수님 혹 또 우리 이천표 교수님 등 해서 과연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평창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예컨대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고 각종 민간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통화량의 개념이 바뀔 것으로 봐요. 지금 통화량 그러면 예컨대 M2 그러면은 M1에다가 플러스에 각종 금융 상품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중앙은행 발행 CBDC와 그것이 M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것이 돈은 통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암호화폐들이 전체 통화량을 구성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은 그 중에서 민간 화폐는 결과 민간의 수요가 있는 만큼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거래 필요한 만큼만 발행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전히 물가라든지 고용 안정 때문에 통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여분을 중앙은행 CBDC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통화 정책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지금 뭐 내년 2월 달에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되면서 앞으로 중앙은행 CBDC가 나오면은 민간 암호화폐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중앙은행 디지털 CBDC가 나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화폐도 넘어가는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 디지털 화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이제 그것까지 고려한 지금에 마치 뭐 각종 저축 금융 상품을 고려해서 M2를 만들고 M3를 만들고 총유동성을 만들어서 통화정책을 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화량은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율이나 고용 상태를 보면서 CBDC를 조절하면서 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학교에서 연구 과제예요, 사실은. 네네, 예. 계속 연구 과제가 굉장히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많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요. 저 한번 임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한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네. 오 네. 교수님도 아마 암호화폐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연령만 높입니다. 평균 연령만. 네. 이 소득 분배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봐요. 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에 열광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자본의 개념의 확장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 지금 이것을 계속 억제를 하다 보면 혹은 또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소득 분배 관점에서 청년층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꾸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금 부동산도 못 하고, 예. 그다음에 돈 모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형성 메커니즘이 굉장히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요. 네, 그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분배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이 어디인지 어떤 일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20년 동안 전쟁을 했죠. 2001년도에 9.11 사태가 나면서 미국이 침공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전혀 모르고 있던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오래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역설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건데 그 회교 국가 중에서 아주 골수 정통 회교 국가라서 여성들은 첫째로 교육을 안 시키고요. 글을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금융 계정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여성 단체에서 그런데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모바일폰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알고는 뉴욕에 있는 여성 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눈을 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띄우느냐. 아프간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 단체, 거기 있는 단체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중에서 눈을 띌 만한 여성들을 골라서 그 모바일 폰에다가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을 보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거는 반드시 교육 기자재를 사는 데만 사용되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그럼 그 교육 기자를 누가 공급했느냐? 아마존이 공급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 시리아의 난민들 같은 경우에 난민들이 이제 굉장히 구호 상품이 급한데 그 사람들도 먹고 마실 물과 의약품은 없는데 모바일폰은 살기 위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 그 식량 계획이라고 세계 식량 계획에서 그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는데 거기서 그걸 프로그램된 비트코인을 보내가지고 그 프로그램 된 가지고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논문 하나 한글로 다른 교수가 쓴 게 있는데 그 암호화폐와 포용금융 해가지고 앞으로 암호화폐가 그런 식으로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포용금융에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제가 그걸 국회에서 한번 발표했더니
민주당 국회의원들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용금융하니까 어유 번쩍 눈 뛰는지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민주당의 정무위원 국회의원들이 막 물어보고 뭐 PayPal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된 코인을 가지고 딱 필요한데 그게 뭐 본래 지역화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처음에 지역화폐가 나올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거나 뭐 하면은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데 코인을 줘서 그 코인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프로그램도 되는 그것이 지역화폐인데 지금 뭐 이재명 의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역 상품권을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쓰고 있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화폐가 아니고요. 지역화폐도 본래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하거나 지역에 뭐 큰 기여를 하거나 뭘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코인을 주는데 그 코인을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프로그램 드린 그것을 이제 지역화폐인데 그걸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젊은 부자들이 좋은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굉장히 엄청 많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아까 서정률 부회장님, 부회장님 들으신 것 같은데, 세종텔레콤의 서정률 부회장님이 들어오신 것 나가셨나? 서 부회장님. 네, 그러면, 이 다른 분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분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른 분 혹시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손영광 박사 오늘 조용한 한 말씀 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광 박사.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게 IT와 관련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전기컴퓨터공학과를 이제 서울대에서 쭉 학석밖에 졸업하긴 했는데 저는 친구가 학부 때도 2010년, 11년 이럴 때 막 전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은 쪽에 있는 친구들도 가끔 이런 질문했어요. 블록체인이 뭐 학교에서도 그런 강의 가끔 들었었는데 블록체인이 뭐냐, 그걸로 돈 어떻게 버냐, 좀 정보를 좀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전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약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때부터 사실 전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심을 도대체 그게 뭐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같이 공부하다가 조세현 석사과정 있는 친구 있잖아요. 조세현 오늘 꼭 참석하라고 해서 이제 그 형이 지금 뭐 여러 전기과 졸업하고 수학과 미국에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친구 말이죠. 네, 이것저것 하다 콜롬비아 금융석사 하고 있는데 워낙 금융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미국에 간 건데 그 형의 입장은 이제 이 코인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냥 뭐 비트코인이고 뭐고 비트코인 같은 건 혹시 금처럼 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화 체계처럼 쓰인다는 거는 사기라는 거고 저도 전 잘 모르지만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형이 들어오면 좀 토론이 이제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나 이게 폰지 사기 이런 거랑 뭐가 다른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으니까 그때 좀.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융 ICT 융합학회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IT를 모르고 IT 아는 사람은 금융을 모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제 융합 시대로 가기 때문에 파이낸스 ICT 컨버전스를 해가지고 융합으로 가기 그래서 서로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서로 이해를 암호화폐 시대가 지금 이제 뭐 태생 중이죠. 긴 금융 역사를 본다면 아직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태생기인데 이게 확산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몰라도 별 문제 없이 사용되는 것처럼 IT 기술을 우리가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태생기 우리는 또 학계니까 서로 융합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 ICT 융합학회를 만들었고 그 만든 이후에 우리가 이런 거 하는 데를 많이 가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란은행을 2016년인가 방문했는데 그때 벌써 이 영란은행 갔더니 영란은행에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의 박사들이 벌써 그때 갔는데
3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그런 거 우리가 몇 군데를 방문하고, 우리가 내년 초쯤에는 에스토니아를 한번 갈까 생각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에스토니아가 왜냐면 완전히 블록체인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신분증도 없어요. 완전히 블록체인으로 신분증을 다 가지고 그걸로 이제 거래하는 국가인데 한번 갈까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고려대학교 인후교수 쓴 건데, 부의 미래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넘어서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뭐 집을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뭐 금융을 뭐 큰 자산을 거래할 때도 이제는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거래하면서 가상자산 거래가 된다. 뭐 미국 같은 데서 아까 마이애미 얘기했는데, 마이애미가 이번에 2021년 비트코인 컨퍼런스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마이애미에서 부동산을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해서 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도 암호화폐로 거래가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이노 교수가 쓴 건데, 이걸 알아야 부의 미래라고 쓴 이유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돈을 벌려면 그쪽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하면 제일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등기소예요. 그리고 등기 업무를 하는 그 법무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기득권의 저항이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벌써 몇 년 전, 다른 교수라고, 제가 건국대학 그 금융 IT학과에서 다른 교수라고 인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나라의 등기소에서 과연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을 가지고 부의 미래라고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런 책을 가지고 할 텐데 많은 관심 가지시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그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도 올라오죠? 자료 말이죠. 네네네. 임병화 교수님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가 본데, 뭐 괜찮으면 같이 올려주고요. 괜찮나요? 어디에다 올려드리면 될까요?